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고려시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이 시간에는 조선시대 근세사회의 성립 부분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제1장 근세사회의 성립과 전개, 여기서부터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고려 건국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듯이 조선 건국 과정도 바로 직전에 고려 말의 상황을 얘기를 좀 하고요. 어떤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회가 넘어와야만 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다. 시기는 몇 세기에서 몇 세기로 넘어왔냐 그러면은 14세기에서 15세기로 넘어온다. 사회로 본다면은 중세죠. 중세에서 어디로요? 근세로 가는 겁니다. 이걸 말이죠. 왕조로 얘기한다면은 고려에서 어디로 가는 건가요? 조선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정확히는 조선이 1392년이니까 14세기 말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14에서 15. 조선 그러면 14세기 말 그러지 말고 그냥 15 이렇게 퉁칩시다. 15세기다. 그러면 조선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얘기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뭘 얘기해야 되냐면은 정치 면에서는 귀족연합 정치입니다. 경제 면에서는 농장 확대입니다. 대외적인 면에서는 명나라가 제기했던 천령위 설치 통보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은 조선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되지 않는 15세기로의 이행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15세기로의 이행은 없다. 먼저 뭐 귀족연합정치라면 귀족은 권문세족입니다. 고려 말이니까. 아직은 조선이 건국되기 이전이에요. 권문세족을 중심으로 하는 귀족연합정치 기구는 뭐예요? 도평의사사죠. 여기서 농장 확대는 사전의 확대입니다. 농장 확대 주체는 누구예요? 권문세족이죠. 국가 재정의 약화, 농촌 농민 경제 피폐 이렇죠? 자, 여기다가 이제 밖으로는 명나라가 제기했던 천령위 설치 통보입니다. 이 설치 통보를 받았던 고려 왕이 누구냐면은 우왕입니다. 우왕. 우왕대 집권 여당은 누구냐 그러면 권문세족이거든요. 이 권문세족은 대외적으로는 친원파예요. 얘네의 유학은 훈고학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고려 지배계층의 변천 과정에서 살펴봤었죠. 그럼 천령위 설치 통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느냐. 지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원간섭기 때 말이에요. 원간섭기 때 바로 영토 축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탐라총관부 제주도 동령부 여기 쌍성총관부였죠. 근데 아시다시피 동령부하고 자비령 이북을 관할하는 관청이죠. 자비령은 여기가 자비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천령이죠. 천령 이북을 관할하는 관청이 쌍성총관부였고 제주도는 탐라총관부였어요. 근데 그중에 동령부하고 탐라총관부는 충렬왕대 반환을 받았어요. 충렬왕입니다. 근데 쌍성총관부는 반환을 못 받고 있다가 공민왕 개혁 정치 때 확보했습니다. 무력으로 회복했죠. 공민왕은 우왕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죠? 우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바로 앞에 우왕 앞에 공민왕. 이때 개혁 정치 때 무력으로 확보한 지역이에요. 공민왕 개혁 정치의 주역은 신진사대부죠. 과거 제도를 통해서 대거 중용했던 신진사대부요. 그리고 이제 친원파 있죠. 얘는 친원파 다음에 얘는 친명파였었어요. 얘네의 사상적 기반은 성리학이었었죠. 공민왕의 개혁 정치는 항상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개혁 정치 도중 피살이 됐죠. 암살이 돼서 그리고 우왕으로 넘어왔습니다. 공민왕 개혁 정치의 시대적 배경을 쓰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썼어요. 원이 홍건적의 난으로 이축이 되고 어디가 흥기할 때인가요? 명입니다. 명나라가 흥기할 때를 이용을 해서 이때 이 과도 이때를 이용해 가지고 개혁 정치를 추진을 했었어요. 이제 개혁 정치를 원명 교체였었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실패 이후에 우왕이 등장해가지고 우왕 대 권문세족이 대외적으로는 친원적인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럼 권문세족의 친원적인 행위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원은 치고 명이 흥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나라가 천령이 설치 통보를 해온 겁니다. 뭐냐면은 천령지방에다가 뭐를 두고 위라는 관할 관청을 두고 이 이북을 누가 관리하겠다? 명나라가 관리하겠다라고 통보를 해온 거죠. 그러면 우왕대 권문세족이 그래라 그러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왕대 권문세족은 그럼 우리는 천령과 니네 수도 북경이죠. 명나라 수도가 북경입니다. 북경과 천령 위하고 중간에 관할 관청이 어디냐 하니까 얘가 요하죠. 요소 요동 아닙니까? 그래서 요 중간 지점이었던 요동을 우리는 그러면 치겠다. 그래서 요동 정벌론이 제기가 됐었어요. 이 요동 정벌론은 하자라고 하는 분위기였었습니다. 당시 누구였냐면은 권문세족 계열의 최영과 권문세족들은 하자. 근데 이때 이성계는 하지 말자. 그래서 사불가론을 제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가지 이유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면 안 된다. 농사철인데 장정들 징발하면 누가 농사 짓느냐. 거국적인 요동정벌 틈타서 다 위로 올라가면은 밑에는 누가 지키냐? 왜구들 문제. 지금 여름철 장마철인데 군 내부에 질병이 생길 것이다. 전염병. 또 무게 녹이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동정벌론은 대세론이었어요. 같이 동참했던 이성계 일당이 압록강 중류에 있는 섬, 지금 없어진 섬입니다. 위야도에서 군대를 돌립니다. 이게 1388년에 뭐죠? 위야도 회군이죠. 여기서 위야도 회군을 주동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요동정벌에 반대했던 누구? 이성계 일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야도 회군은 우리가 보통 조선 건국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조선 건국 과정에서 1. 군사적인 기반을 마련한 그러한 계기가 됐다. 군사적 기반을 마련한 계기가 된 사건은 뭐냐? 위야도 해군이다. 물론 이성계가 이 이후에 조선을 건국하려고 마음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조선이라는 나라 건국을 놓고 쭉 우리가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려면 이때부터 아마 시작이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위야도 해군 이후에 요동정벌을 주동했던 우왕을 몰아내고요. 누구를? 창왕을 옹립을 시켰습니다. 근데 우왕과 창왕도 다시 폐가입진의 명분으로 폐가입진 이게 이제 1389년이에요. 명분을 몰아내고 누구를 옹립했냐면은 공양왕을 옹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폐가입진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조선 건국 과정에서 두 번째 정치적인 기반을 마련한 사건 폐가입진입니다. 뜻은 가짜를 폐하고 진짜를 내세운다는 뜻입니다. 가짜는 뭐냐 하면은 우왕과 창왕은 누구의 자식이다? 신돈의 자식이라는 거 신돈. 그래서 우왕과 창을 몰아내고 공양을 옹립을 한 겁니다. 이거 폐가입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폐가입진을 주동했던 신진사대부들은 우왕과 창왕은 누구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공민왕의 자식이 아니다. 그럼 누구냐? 신돈의 자식이다. 신우, 신창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양왕을 옹립한 이후에 고려 말의 모순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혁 방법론을 둘러싸고 사대부 세력들이 어떻게 됐어요? 분열이 됩니다. 사대부 세력이 분열이 됐다. 옹건파 사대부하고요. 그 다음에 혁명파 사대부로 나눠집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다음 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에 맨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그 표가 하나 있습니다. 옹건파 사대부하고요. 그 다음에 혁명파 사대부가 있어요. 그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전자는 뭐냐면은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사상 모든 면에서 전자가 우세한 세력이에요. 이색, 정몽주 그 세력이거든요.
근데 후자 세력은 모든 면에서 뭐예요? 열세입니다. 딱 하나 전자보다 우세한 게 하나 있었어요. 군사적 기반입니다. 정도전 등이 신흥 무인 세력이었던 누구를 끌어안은 거예요? 이성계 등을 중심으로 했던 세력을 끌어안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혁명파 사대부들 얘네들이 모든 면에서 열세였지만 딱 하나 얘네들이 이성계 등의 신은 무인 세력들을 끌어안은 겁니다. 이 신흥 무인 세력은요, 고려말 홍건적 외구의 침략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성장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얘네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네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토지제도 개혁이 단행이 됐습니다. 그것이 1391년의 과전법입니다. 과전법의 주역은 누구냐 그러면 얘네들이 과전법 개혁의 주역이 되는 거죠. 참고로 고려 말에 누적된 토지제도의 모순을 얘네들은 체제의 내적 개혁, 전면적인 개혁을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전면적인 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결론은 국가 재정 확보라기보다는 우선은 자기네들의 경제적 기반 확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과전법은 조선 건국 과정에서 세 번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사건이다. 이렇게 일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392년에 어디가 조선이 건국이 되고 어디에서? 송도에서, 송악이라고 그러죠? 개성입니다. 그리고 한양 수도 한양촌도가 단행이 됐습니다. 이때가 뭐냐면 1394년이 되는 거죠. 2년 후입니다. 그동안 이제 수도 건설 작업이 있었죠. 그리고 1394년 풍수지설에 남경길지설이에요. 그 남경길지설에 의거해서 수도를 어디로? 한양으로 옮겼습니다. 한양촌도가 단행이 된 거죠. 이게 조선의 건국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요, 조선으로 절대 못 올라온다. 넘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국된 조선은 어디의 후계자로서 조선이다? 바로 단군조선의, 위만조선도 아닙니다. 위만조선은 찬탈왕조다 해서 이제 부정하고요. 단군조선의 후계자다 해서 단군조선이 여기서 이제 건국이 되게 됐었던 것이죠. 그렇죠? 혹시 여담입니다만은 1392년 몇 월 며칠이냐면 7월 17일이 됩니다. 지금의 제헌절 발표일, 제헌절 헌법 공표일이에요. 대한민국의 헌법은 1948년 7월 12일 날 만들어집니다. 발표는 17일입니다. 왜 5일 후에 발표했느냐? 바로 조선 건국 날짜와 맞춘 겁니다. 그럼 조선 건국 날짜 맞춘다는 것은요, 이 조선은 어디의 후계자라는 얘기예요? 단군조선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유구하다. 아주 오래됐다. 이런 의미가 헌법 공표일, 제헌절 이 날짜에 의미가 숨어 녹아들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7월 17일은 물론 이때는 지금으로 본다면 음력이겠죠. 근데 음력, 양력 구분하지 않고 7월 17일이라고 날짜의 의미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7월 17일 날 공표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은 그 수도 조선이라는 의미, 고려시대 삼국 유민 의식을 극복하였으며 풍수지설의 남경길지설에 의거해서 한양으로 1394년에 전도를 했다라고 했죠. 삼국의 유민 의식을 극복했다라고 했죠. 언제 때? 고려시대. 고려시대 삼국 유민의식은 극복했다?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뭔 얘기냐? 삼국의 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시대 때 거슬러 올라오면 고려는 고구려 후계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고구려 후계자로서 고려시대는 고구려 고퇴복을 위한 북진정책을 추진했었어요. 그러니까 백제, 옛날 백제라든가 신라 이런 세력들을 딱 끌어안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보면은 신라 부흥을 위한 뭐 김삼이, 효심의 봉기, 그 다음에 백제 부흥을 위한 바로 이연년 형제 봉기, 무신정권 때, 그 다음에 고구려 부흥을 위한 서경에서 최광수의 봉기 등이 있었죠. 비록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하지만은 고구려 자체 백성들도 제대로 끌어안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는 삼국의 유민의식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유민이라고 하는 것은요, 멸망한 나라에 떠돌아다니는 백성입니다. 걔네를 끌어안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려 때는. 근데 조선은 그걸 극복했습니다. 끌어안았습니다. 어떻게? 고려는 조선이 이렇죠.
야, 무슨 고구려 백제 신라냐? 우리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애초부터 하나였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조선, 고조선에서부터 하나로 이어진 단일 민족이다. 유구한 민족이다. 그래서 국호조선이라는 의미에는 삼국의 고려시대 삼국의 유민의식이 극복하지 못했던 고려시대 때 그 유민의식을 끄라는 겁니다. 스며 녹아버렸다. 녹혀버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얘기예요. 그리고 수도 한양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적으로는 한반도 중앙이죠. 경제적으로는 한강이 있죠. 풍부한 물, 수로교통이 있죠. 군사적으로는 한양은 동서남북의 산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헬기를 타고요. 서울 상공에 올라가 가지고 서울을 내려다보잖아요. 그러면 서울은 분지는 아니지만 분지처럼 되어 있어요. 동서남북에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뭐 북악산, 낙산, 뭐 남산 등을 해가지고 인왕산 해가지고 그 산으로 둘러싸인 거죠. 그 군사적인 이점이죠. 문화적으로는 옛날 삼국시대 때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나라가 한강 쟁탈전 과정에서 장기간 일시적이나마 한강을 점령을 하면서 한강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 이질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서울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경상도 사투리를 쓰건 전라도 사투리를 쓰건 제주도 사투리를 쓰건 충청도 사투리를 쓰건 강원도 사투리를 쓰건 간에 한 번쯤 누가 봅니까? 얘기하면 안 봐요. 뭐 그러니 이거 그냥 지나친단 말이에요. 근데 부산이나 목포나 또는 대전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말이죠. 타 지역에서 뭐 부산에 전라도 사람이 가서 또는 목포에 말이죠. 부산 사람이 가서 전라도 경상도 사투리를 막 구사합니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한 번쯤 봅니다. 이렇게. 그 문화적인 이질감이 있어서 그래요. 서울은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조선 팔도에서 다 모여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이질감이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사상적으로는 풍수지설에 의거해가지고 한양은 좋은 곳이다. 남경길지서력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양은 정말 수도로서 완벽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나중에 어디에 연결하면은 조선시대 때 제2의 수도가 없어져요. 자, 제2의 부도 특수행정구역 있지 않습니까? 삼국시대 볼까요? 고구려의 삼경, 백제 22담로, 신라의 삼소경, 통일신라 5소경, 발해 5경, 고려의 삼경이죠. 자, 제2의 수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은 어때요? 제2의 수도가 없어요. 부도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그만큼 수도로서 한양이 완벽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 체제 정비해 나가는 과정이 밑에 태종과 세종 계속 넘겨보실래요? 세조, 그리고 성종 때까지 해가지고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왕들의 업적은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내용들은 바로 이제 통치체제 제도사에서 우리가 정리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기서는 다 정리하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여기만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태조이죠, 태조. 그 다음에 태종이 나와 있나요? 그 다음에 세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종, 그 다음에 성종이 있습니다. 이때 왕권과 신권과의 관계만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태조 때는 왕권이 강했나요? 아니면 신권이 강했나요? 신권이 훨씬 강합니다. 정도전 등은 신중심의 정치를 지향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태종대 때는 이렇습니다. 강력한 왕권 강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세종대 때는 왕권과 신권이 조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이런 정책들은 전부 다 이거 하기 위한 시책이다. 이렇게 보세요. 세조 때는 다시 이렇죠. 성종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통치 스타일을 보면 말이죠. 태종과 세조 때, 그 다음에 세종과 누구죠? 성종대 때 통치 스타일 비슷해요. 태종과 세조는 그도 그럴 것이 정상적인 왕위 계승이 아니죠. 이거는 말이죠. 어떤 그 불법 내지 쿠데타 뭐 이런 권력 상갱 끝에 왕위를 찬탈한 겁니다. 두 번에 걸린 왕자의 난을 통해 가지고
세조는 조카 누구죠? 단종. 그러니까 형님의 아들이에요. 형님의 아들 치고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세조 수양대군의 형 문종 아닙니까? 문종. 문종의 아들이 단종이고, 그죠? 그런 이제 정상적인 왕위 계승이 아니다 보니까 본인은 스스로 왕권 강화를 위한 이런 개혁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성종이 있죠. 세종과 성종은 그야말로 모범적인 유교 정치 이념이 구현이 됐었습니다. 특히 조선의 통치 체제의 근간은 성종대 때 반포가 된 어디에 나와 있나요? 경국대전에 나와 있죠. 세조 때 편찬되기 시작해서 육전체제입니다. 2호 예평형 공전 이렇죠. 해서 예종대 완성이 돼요. 그러니 다시는 수정하지 않기로 하고 성종대 반포가 됐어요. 육전체제로 있습니다. 세조 때 성종대 완전히 다 완성된 건 아니고요. 세조 때 그중에 호전과 형전은 이미 세조 때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4개가 예종대 완성이 되고 성종대 4차례에 걸쳐서 수정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그만 수정합시다. 수정하기 없기 해놓고 발표가 된 거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펴볼 조선의 통치체제는 다 어디에 나온 얘기냐 그러면 경국대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의 경국대전에 의거해서 정비가 된 중앙, 지방, 군역, 군사, 교육, 과거제도 이런 내용들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정책들은 일단 이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만 이해하시고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앞으로 다음 이어지는 통치체제, 제도사 부분에서 하나하나 전부 다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봅시다. 조선이 이제 건국된 이후에 조선의 기본적인 시대 구분이라든가 조선왕조의 통치체의 근간 내용들을 좀 근간을 살펴보기 전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좀 정리 좀 해야겠습니다. 1392년에 건국이 돼서요. 언제까지 갑니까? 라고 했더니 1910년까지 갑니다. 1910년 8월 29일 한국 병합으로 인해서 조선은 문을 닫게 되는 거죠. 조선을 크게 두 시기로 나누겠습니다. 1592년에서 98년까지입니다. 외란이죠. 7년 전쟁이에요. 7년 전쟁.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조선 뭐라 하냐면은 전기. 여기를 조선 뭐라 하죠? 후기라고 합니다. 조선 전기는 근세라고 합니다. 고려에서 조선의 이행은 단순한 왕조의 교체가 아니라 사회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란을 피해는 많이 받지만은 잘 극복하면서 근세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근세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회입니다. 그게 뭔가요? 근대가 되는 거죠. 근세에서 근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근대는 다시 두 시로 또 나눠집니다. 기준은 1876년입니다. 이 1876년에 이걸 뭘 얘기를 하나요? 개항입니다. 개항. 그죠? 개항이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저기를 근대의 태동기라고 그래요. 근대 사회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꿈틀꿈틀하는 시절이에요. 그리고 개항 이후에 본격적인 근대 사회로 가는 겁니다. 여기를 근대 뭐라고 하냐면은 발전기라고 그래요. 근대 발전기. 아셨죠? 그래서 전기 후기, 근대는 다시 태동기, 발전기 이렇게 이제 구분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대 구분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왕조의 지배 이데올로기는 뭡니까? 라고 하면은 조선이 시작이 돼서 조선이 끝날 때까지 조선왕조의 지배 이데올로기, 통치 이념입니다. 성리학이라고 그러죠. 물론 17세기, 18세기 이때 넘어가면요. 양명학도 수용이 되고요. 중국에서 실학도 나옵니다. 근데 양명학이든가 실학은 당시 성리학이 없어진 건 아니고 그게 수용이 됐다고 그래서 양명학과 실학은 제학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정책에 반영이 됐어 안 됐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학, 양명학이 나왔다라고 하지만은 조선왕조의 저변에 깔려있는 사상적인 기전은 성리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성리학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명분입니다. 명분. 명분은 우리가 고려시대 성리학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름명, 직분, 분.
그 이름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명분론 말이죠.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조명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대외적인 면에서 명분론, 경제 면에서 명분론, 혹은 사회 면에서의 명분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상 면에서의 명분론이 있어요. 대외적인 측면에서 명분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전, 화, 양, 이 사상을 토대로 합니다. 화를 존중하고 이를 배척한다는 뜻이에요. 화를 존중하고 이를 배척한다. 화는 뭐냐? 화는 민족으로 얘기하면 한족입니다. 한족. 유학으로 얘기하면 성리학입니다. 화가 아니면은 이다. 한족이 아니면은 오랑캐다. 그러니까 항상 중국은 우리를 동쪽 오랑캐에서 동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성리학이 아니면 다 뭐다? 이단음사다. 이게 화입니다. 화. 그러니까 모든 관계를 흑백으로 나누는 거죠. 이게 명분론이에요. 이 조나양이 사상이 고려 말의 대외 정책에서 보면은 이 사상에 의거해서 대외 정책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배원, 친명으로 나옵니다. 언제요? 14세기 말입니다. 배원, 친명, 원배척, 명과 친서입니다. 원은 몽골이에요. 몽골이니까 화예요, 이예요, 이죠. 명은 한족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원, 친명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명분론적 관점에서 읽을 때는 뭐 양이, 존화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17세기 가잖아요. 인조반정 이후에 대외정책이 친명 뭐로 나오죠? 배금으로 나옵니다. 명과 친선 그리고 뭐 후금 배척 이렇죠. 명과 친선 후금 배척입니다. 17세기. 19세기에는 뭐로 나오냐면은 위정 뭐로 나오죠? 척사 나옵니다. 바른 걸 지키고 그릇된 걸 배척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위정척사라고 이래요. 아시겠죠? 위정척사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선시대 내내 이 조나양이 사상이 반영된 사례들이거든요. 그럼 17세기 친명 배금 정책은 현실적인 측면은 잘못하고 있는 대외 정책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외란 이후에 중국은 명이 지고 후금이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흡사 아까 저게 조선 건국 과정에서 권문 세력이 친원적인 행위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분위기 파악을 못한 거죠. 국제 정세의 동향을 제대로 못 읽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두 번에 걸쳐 뭘 초래했어요? 호란을 초래했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면에서 명분론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경제적 관계를 지주 아니면 뭐의 관계로 편제하냐면은 전호입니다. 사회면에서는 주인 아니면은 종이에요. 혹은 양반 아니면은 뭐죠? 상민.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사상면에서는 성리학이 아니면 전부 다 뭘로? 불교, 도교, 민간신앙 다 이단음사로 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화는 경제면에서 화는 뭐예요? 지주의 지주. 사회면에서 뭐죠? 주인이며 양반이며 사상면에서는 성리학입니다. 그리고 경제면에서 이는 뭐죠? 전호, 종, 상민, 이단음사 이거죠. 모든 관계를 흑 아니면 백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려는 지배층의 의도가 내재가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성리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측면에서의 명분론이다. 그러면 이게 조선사회에 언제 때 뿌리를 내렸느냐? 이거는 16세기입니다. 16세기 이후에 조선사회에 정착이 됐다. 16세기 누가 집권하면서냐 하면은 훈구파에서 살인들이 등장합니다. 즉 15세기 사회는 얘네들이 15세기 사회를 주도를 하죠. 그럼 얘네들 15세기 살림에 신혼살림에 동참했어 안 했어? 안 하죠. 제야로 칩거려버립니다. 그러다가 성종대 3사를 통해서 등장하다가 선조 때 정권을 잡아요. 살인들. 얘는 살인이라고 그래. 얘가 이제 훈구파, 관학파가 되는 거죠. 얘네들이 정통 성리학자를 자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성리학이 아니면 다 이 사람들을 전부 이단음사로 배척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까 그 온건파하고요. 살인파, 혁명파 사대부 표 있었죠. 비교표. 거기에 사상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15세기 때는 좀 탄력적으로 적용이 됩니다만은 16세기 후에는 아이에게 뿌리를 내리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성리학에서 강조한 것은 명문론만은 아닙니다. 뭐도 강조했었냐면은 언론과 학술입니다. 이 언론과 학술 정치를 중요시했다. 왜 이걸 중요시했습니까? 그러면은 모범적인 유교 정치를 구현을 하자. 이 모범적인 유교 정치 구현의 목적하에서 언론과 학술을 대단히 중시해요. 그러면 여기서 모범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유교 정치는 신권이 왕권을 견제하는 겁니다. 이미 고려 때는 나왔었어요. 중서문화생의 낭사와 의사대가 대성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서경과 간쟁과 봉박을 했었죠. 이거는 신권이 왕권을 견제하는 제도였거든요. 그 조선은 똑같이 이 유교 정치 똑같이 나옵니다. 조선도. 의사대 아니라 사헌부, 사관원에서 하죠. 대성이라 해서 똑같이 서경과 간쟁과 봉박을 하는데 추가가 된 수식어가 있어요. 모범적입니다. 그러니까 신권이 왕권을 견제하는 제도는 이미 고려도 나왔는데 조선시대 때 가면 훨씬 더 잘 다듬어진 그런 정치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건 어디서 확인하냐면 언론 정치와 학술 정치가 행해졌다는 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언론 정치가 행해졌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가 있느냐? 상소, 글을 올리는 거죠. 구원, 왕이 신하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요즘 얘기를 한다면 소통이 대통령하고 관료들하고 소통이 잘 됐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격쟁 상언입니다. 이 격쟁 상언은 왕의 행착기를 가로막고 칭이나 깽과를 치면서 시선을 집중한 다음에 왕에게 직접 호소하는 걸 얘기합니다. 정조 때 수원 화성 왔다 갔다 하면서 정조 때 격쟁 상언이 굉장히 많이 행해진 사실이 있죠. 이건 언론 정치가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권이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훨씬 더 잘 정비가 됐다는 겁니다. 한편 학술 정치에 행했다는 증거는 뭐가 있느냐? 왕과 신하가 학술을 토론했던 경연, 세자와 신하 간의 학술을 토론했다는 서연, 그 다음에 왕이 신하들을 앉혀놓고 돌아가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순문이야, 순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세 글자로 압축을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한다? 모범적이라 한다. 그러니까 고려 때는 나오지 않는 조선시대에 들어와가지고 훨씬 더 잘 다듬어진 신권이 왕권을 견제하기 위한 다듬어진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걸 우리는 모범적인 유교 정치가 구현됐다고 그래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성리학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언론과 그리고 뭐요? 학술과 그 다음에 명분 이거를 중요시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조선이 시작돼서 조선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 성리학이 조선 사회의 기저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리학적 틀이 갖춰진 조선시대 때 통치체제 있죠. 교재 제2장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2장에 바로 경국대전에 근거해가지고 정비가 된 통치체제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정리하기로 하고요. 이 시간에는 조선 건국 과정과 조선 왕조의 지배 이데올로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